K-21 보병 전투차는요, 3세대 보병 전투 차량 중 가장 후경에 해당하는 만큼 가장 발달된 성능과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요, 중구경화기를 갖춰 어느 정도의 공세 능력을 갖춘 보병 전투 장갑차의 개념 연구를 실시하게 됩니다. 총 3차에 걸쳐 2013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466대가 실전 배치됩니다. 이 K-21 보병 전투차의 40mm 중기관포는요, 스웨덴의 보포스가 개발한 구경장 70의 40mm 중기관포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속 1005m의 포구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 300발까지 너끈히 쏠 수 있대요. 특히 해군의 각종 함정에 노봉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한국형 40mm APF SDS 탄하고 복합 기능 탄, 이게 좀 궁금한데요. 네, 일부 예상과는 달리 한국형 APF SDS 탄은 이 스웨덴제 CV90용으로 개발된 APF SDS 탄과 기술적 연관성이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 ADD하고 풍산이 개발한 텅스텐 합금 기술과 다단 열처리 기술 등을 적용해서 개발한 완벽한 한국형 탄약입니다. 당연히 그 관통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밀 이거예요. 이 개발 목표가 CV90용의 APF SDS 탄과 동등한 위력이었거든요. 따라서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CV90에 쓰이는 APF SDS 탄은요, 1000m에서 균질 아변강판 160에서 180mm 정도를 관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 수준이다.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요,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보병 전투차 정면 장갑을 3에서 4000m 거리에서 완전히 관통할 수 있습니다. 전차의 경우도요, 북한의 T-55 전차에 대해서는 전면 관통이 가능하고요, T-62 이후부터는 측면에 대한 관통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3세대 전차들도 측면 장갑은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전 세계 모든 3세대 전차의 측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그 다음에 이 복합 기능탄은요, 기본적으로 40mm 곡폭탄에 다기능 신관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근접, 시한, 충격, 자폭 모두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 신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발사하기 전에 신관의 명령을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K-21 보병 전투차의 40mm 탄 약실에는요, 비접촉식 전자기 신호 장입기가 장착되어 있어요. 근접 기능은 재래식 근접 신관과 마찬가지로 표적물로부터 약 3에서 5m 이내의 거리에서 탄을 기폭시켜 이때 발생하는 파편을 이용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겁니다. 주로 대공 목표에 대한 사격에 사용되는데요. 40mm 복합 기능탄은요, 총 중량 970g의 텅스텐으로 만든 외피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 폭발 시 사방에 직격 3mm 이상의 텅스텐 파편 800에서 1000여 개를 쏟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문적인 대공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약은 주로 저고도 헬기 격추에 맞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가장 골치 아픈 목표인 드론한테도 매우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접 신관은요, 신관 전면에 탄두부에서 고주파를 이제 방사해서 표적을 감지해요. 근데 요즘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런 그 고주파를 방해하는 전파나 뭐 잡음 같은 게 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끔은 이게 작동 불량이 날 수 있거든. 특히 방해 전파 같은 경우에는요, 조기 기폭을 유도하는 그런 위장 신호도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복합 기능탄은요, 이 방해 전파 제거 회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한 신관은요, 표적까지 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신관에 입력해주는 그런 모드입니다. 주로 지상의 표적에 사용하지만 대공 표적에 대해서도 한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특히나 이 모드는요, 넓은 범위에 산기되어 있는 보병이나 무게 참호 속에 적 머리 위에서 탄을 공중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편을 통한 강력한 공격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또한 공중 폭발에 시간차를 부여해서 폭발하는 시간을 약간씩 달리하면요, 탄이 목표 부근에서 일직선상으로 연쇄 공중 폭발을 팍팍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상에 있는 적한테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충격 기능은요, 재래식 충격 신관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목표와 접촉 시 폭발하는 거예요. 주로 충격 기능은 근접 기능이나 시한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 보조 기능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사격 통제 시스템이 망가져서 이렇다 할 신호 입력이 없으면 이 모드에서 40mm 탄이 작동해요. 마지막으로 자폭 기능은요, 목표물에 명중되지 못한 탄이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사용된다. 특히 대공 목표물에 사용될 때 지상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자폭 모드예요.
대략 이 40m는 유효 사거리가 4,0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5초 후에 자폭하게 돼 있어요. 이 복합 기능탄에 사용되는 다기능 신관의 개발에는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작은 구역 내에 많은 능력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였는데, 여러 복잡한 기상 환경 및 전자파 환경 내에서 탄의 근접 기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해냈죠. 현재 이 복합 기능탄에 사용되는 탄체는 풍산이 생산하고 있고요, 다기능 신관은 하나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K21의 또 다른 장점이 네트워크전 능력과 사격 통제 장치라고 하던데요. 네, 이 K21 보병 전투차는요, 현대전의 핵심인 네트워크 전투를 상정하고 개발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병 전투차의 사격 통제 장치는 전차보다 떨어진다고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K21은요, 탑재된 40mm 기관포야 4,000m의 유효 사정거리를 감안해서 사격 통제 장치를 3.5세대 전차급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이엔드 수준의 성능을 보장해요. 또한 강력한 네트워크 능력을 위해서요, 수화식 저가 식별 장치, 그 다음에 탐지거리 6,000m, 인식거리 3,000m급의 포수 조준경과 차장 조준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저가 식별 기술은요, 상대한테 악원 또는 적군 여부를 묻는 전파 신호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 저가 식별 수신 장치는 사방 360도를 커버하고요, 아군의 질문 신호에 대비해서 운영거리는 날씨에 따라서 5.5km에서 3km 정도 돼요. 운영 방법은 상대가 반응이 없으면, 이게 전파로 물어봐서 상대가 반응이 없으면 미확인 물체로 일단 분류가 되고요, 저가 식별에 걸리지 않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적으로 상정돼서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 장치의 그 식별 확률이 99% 이상이래요. 또한 전자전 대응을 위한 주파수 도약 및 주파수 변조 기술, 디지털 코드 암호를 사용해서 적이 모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K2 전차와 K21 보병 전투차와 더불어 K1A1, K1A2 전차에도 이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저가 식별 불량에 따른 오인 사격을 방지하고 아군 차량의 사격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죠. 또한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부터 획득한 전장 상황은요, 차량 간 전술 정보 네트워크, 보통 이제 인터비에큘러 택티컬 인포메이션 네트워크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통해 부대 내 차량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를 승차 보병들에게 차량 내 15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장 정보 시스템 BMS가 탑재되어 있죠. 좀 전에 사격 통제 장치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K21 보병 전투차에 적용되는 포수용 조준경은요, 보통 이제 IFV Gunners Primary Sight (IGPS라고) 하는데요. 이게 3세대 초전면 배열형 열영상 장치와 라만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K2 전차는 2세대 열영상 장치를 장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만 들어보면은 K21은 3세대고 K2 전차는 2세대니까 K2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개념상의 분류예요. 2세대 열영상 장치가 적외선 영상을 스캐너처럼 차례로 읽어내는 것과 비교해서 3세대 초전면 배열형 열영상 장치는요, 디지털 카메라처럼 단 한 번에 찍어낸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제 기존의 2세대 열 영상 장비가 4,000m급의 탐지거리와 2,500m의 인지거리를 갖는 데 비해서 K21 보병 전투차량 시스템은요, 6,000m급의 탐지거리와 3,000m의 인지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해상도에서는 이 K2 전차의 2세대형이 앞섭니다.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라만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요, 이미 K1A1에도 적용된 국내 기술이에요. 5,000m의 유효 거리 측정 기능과 긴급 발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라만 레이저는요, 악천후의 영향을 이 CO2 레이저에 비해 덜 받습니다. 보통 이제 기존에는 CO2 레이저가 많았거든. 또한 인간의 눈에 안전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죠. 더욱이 라만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단순한 거리 측정을 넘어서 움직이는 적어도 헬기급 대공 목표군에 대한 레이저 연속 발사를 통해 정확한 거리 측정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K21 보병 전투차는 4,000m 이내에서 복합 기능탄의 공중 폭발에 필요한 정확한 거리 데이터를 알 수 있어서 헬기 공격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능이 알려지니까 당시 언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파치도 때려잡는 장갑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들. 또한 차장용 조준경 역시 동일한 열영상 장치와 라만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덕분에 설사 피격으로 포수용 조준경이 파괴되더라도 거의 동등한 사격 능력을 유지할 수 있죠. 이 차장용 조준경의 운영 목적은요, 대지 대공 목표물을 탐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색한 대공 대지 목표물을 쫓으면서 공격 우선 목표를 포수한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가 식별 장치와 3.5세대급 조준 시스템을 사용해서요, K21 보병 전투차는 보다 먼 거리에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사격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해 적 아군의 위치, 아군이 사용할 수 있는 화력의 수준, 그 다음에 지형의 특성 데이터 등을 모두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지에서 작전한다면 기존 무기체계에 비해 최고 3배에서 5배의 전투효율을 발휘하고요. 우리나라 같이 산악지형이라도 2배 이상의 전투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렇다면 K-21의 방어력은 어떤가요? 일단은 공격력은 우리가 K-21 동급 최강이지만 방어력은 좀 평균적이에요. 사실 이 K-21의 확장형인 레드백이 나왔잖아요. 근데 레드백이 47톤의 떡장갑 아니야. 근데 K-21은 25톤급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면 안 돼.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면에서는 BMP가 쏘는 30mm 기관포탄은 방어 가능하고 측면도 이제 14.5mm, 공상권의 중기관총 14.5mm 방어 가능해요. 이게 서방의 모든 보병 전투차의 최소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레드백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상면은 10m 상공에서 152mm 공중폭발탄의 파편을 견딜 수 있고요. 하부는 대인지뢰에 대한 방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 레이저 경보 장치가 탑재되어 있고요. 이게 사격 통제 장치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유도용 레이저를 발사하는 적의 위치를 찾아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울러 보병 수송 능력도 한번 얘기해 봐야 되는데요. 이 사실 K-21의 내부 공간은요, 여타 국가의 보병 전투차에 비해서 우수합니다. 브래들리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브래들리가 6명이에요. 워리어하고 BMP-3가 7명이고 CV-90이 8명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K-21은 동급 최강 9명입니다. 완편된 1개 분대 수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탑승 구획을 보면 좌우에 4명씩 앉아요. 그 다음에 분대장용 좌석이 이제 하나가 추가가 돼 있어서 총 9명에 이제 앉을 수 있는데, 탑승 보병들은 가운데로 마주보고지 않는 거죠. 그리고 승하차도 이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만 살짝 숙이면 한 번에 2명씩 이제 승차하고 하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스펙은 이런데 전역자들 말 들어보면 조금 좀 다릅니다. 전역자들 말을 들어보면요, 군장까지 가지고 탈 경우에는 9명이 타면 거의 아수라장이라고 합니다. 뭐 과장이 조금 섞였겠지만 아무튼 확실히 9명이 풀 군장까지 하고 타면은 이거는 뭐 굉장히 무리래요. 그래도 BMP-3를 탄 병사들 말에 의하면 거의 리무진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박물관 수색 때서 BMP-3 안에 들어가 봐서 탔는데, 야, 이건 뭐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바로 공포심이 오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BMP-3 안에 뭐도 있습니까? 변기도 있어요. 좌석 중 하나가 변기예요. 화장실 변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애들이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만약에 핵공격 받았으면 방사능 보호하면서도 멀리 몇 시간, 대여섯 시간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화장실이 있어. 가다가, 근데 여러분 밀폐된 곳에서 거기서 누가 볼일이라도 봐. 거기 완전 그 안에는 냄새 때문에 지옥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 이거 못해. 거기 아예 안 만들고 가야지. 또한 이게 우리 K-21 보병 전투차는요, 소음도 크지 않고 관측창과 내부에서 CCTV로 바깥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뭐야? 에어컨이 있어요. 냉난방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적절한 인원만 탄다면 굉장히 쾌적하대요. 그 개량 계획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네, 사실 이 K-21 개량 계획은요, 201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레드백이 출연하면서 K-21을 레드백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현궁 대전차 미사일의 탑재입니다. 이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K-21 장갑차 개발 당시부터 적용 예정이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전력화 당시에는 이게 개발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적용이 되지 않았죠. 사실 예산 문제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추후 성능 개량 시 적용하는 결정이 됐는데, 이젠 나왔으니까 아마 새로운 양산형부터는 이게 달리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선 이 K-21은 처음부터 포탑 측면에 현궁 발사대를 장착할 자리를 확보해 놨거든요. 그래서 기존 구조의 재설계를 최소화하면서 현궁 발사대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차내는요, 이 미사일 재장전 사양도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당장 달아도 적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이게 사실 이걸 하려게 되면 이제 구동장치도 달아야 되고, 이제 미사일도 달아야 되고, 미사일 발사기도 달고, 뭐 운용 컴퓨터도 또 새롭게 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다 하면 한 150kg 정도 중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수상주행 허용 중량인 26톤을 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하 능력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360도 상황 인식 장치예요. 레드백에는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엘비드의
증강현실형 상황인식 체계인 아이언 비전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언 비전은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의 장갑 너머의 영상을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체 주변의 상황을 차체 밖으로 몸을 내민 것처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만 돌리면요, 철판 너머를 투시하는 것처럼 100에서 300m 이내의 영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전과 같이 시야나 주변 상황 인식이 절실한 전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기능이죠. 제가 예전에 레드백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 기능을 반드시 우리 K21에 이식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기능도 들어갈 거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량이 되면은. 이와 함께 이제는 필수가 된 APS 능동 방어 장치도 당연히 탑재해야겠죠. 마지막으로 개량의 활용 점정을 찍는 것이 바로 CTA 기관포입니다. 현용 K21 장갑차의 주포인 K40 40mm 기관포는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본래 함정용인 40mm 기관포를 개량한 거잖아요. 그래서 포하고 탄약의 부피가 커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게 포탑이 대형화되잖아요. 또한 이 탄약 적재량도 200여월 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는요, 탄도 내장형 탄, 보통 이제 CTA 탄이라고 하는데 이제 Cased Telescoped Ammunition이라고 해서 이 CTA 탄을 사용하는 기관포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미 2015년 말경에 시제품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 CTA 기관포는요, 유럽에서는 이미 일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고요. 일본 역시 40mm CTA 기관포를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CTA 기관포는 포와 탄약의 부피는 30mm 수준이고요. 그에 반해 40mm급의 화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무장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보셔서 알겠지만 탄피 안에 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뭐 그런 거죠. 무탄피 탄약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근데 이걸 적용할 경우 기존 K40 기관포에 비해 20% 정도의 중량 감소 효과가 있고요. 그에 맞춰 포탑도 소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전투 중량을 1톤가량이나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탄두 내장형 탄약으로 인해서요, 탄약의 부피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탄약 적재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식 약실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볼버 장치 같이. 이렇게 되면요, 장전 장치의 구조가 간단해지고요, 이중 급탄이 가능한 자동 손탕 장치를 적용해서 탄종 변경도 간편해지는 그런 운용의 편의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DD는 한국형 CTA 기관포하고 탄도 내장용 연습탄, 그 다음에 APF SDS 탄 시제품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걸 K21 장갑차에 적용하려면 송탄 장치의 구동 장치, 그 다음에 장착부를 새로 설계한 경량화 포탑을 신규 개발하고요. 무장 운용 소프트웨어하고 인터페이스 역시 새로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기간이 좀 만만치 않게 걸려요. 개량되는 새로운 차량에는 이제 뭐 반응 장갑도 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반응 장갑 다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아무튼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개량하면 좋겠지만 뭐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차근차근 개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네, K21은요, 현재 약 85%의 국산화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엔진이 근데 독일제예요. 아무튼 국내의 기술력을 증명한 거죠. 무엇보다 핵심 부품 대부분을 국산화시켜서 수출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여기에다 세계 평균 이상의 성능을 갖춤에도 대당 양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40억 원 미만입니다. 근데 뭐 이제 개량을 하고 이제 뭐 현궁 발사장치 하면 뭐 40억 원 정도까지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보병 전투차와 비교해 현저하게 저렴합니다. 하지만 레드백의 출현으로 K21의 한계도 명확히 부각이 됐죠. 여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지난 2023 아덱스에서 차세대 보병 전투차를 선보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레드백을 우리 군도 채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군 관계자에 따르면요, 레드백의 크기는요, 우리 한반도 지형에서 운영되기 곤란하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그 K21 정도가 딱 적당하대요. 하지만 차세대 보병 전투차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K21을 개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PS는 기본에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필히 장착해야 하고요. 특히 360도 상황 인식 시스템은 분명 비싸지만 제값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CTA 기관포는요, 차세대 보병 전투차가 양산 확정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일부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세대 보병 전투차에 몰빵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 전차의 K1A2와 K2 전차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K2 전차가 나왔다고 앞에 있는 전차 K1, K1A1
뭐 K1, E1 뭐 이런 거 등등을 싸그리 도태시킬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면서 얻은 신기술로 기존 전차를 개량, 전투력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신규 생산가와는 비교도 안 될 합리적 가격으로 전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우리는 전차에서. 그러니까 우리 K21도요, 이걸 벤치마킹해서요, 훨씬 강력한 보병 전투차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전력광은 물론 적절한 가격에 보병 전투차를 찾는 고객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 우리의 K21 보병 전투차는요, 현재 라트비아에서 스페인 오스트리아 컨소시엄의 아스코드, 그 다음에 튀르키의 툴파르와 지금 경합 중에 있습니다. 부디 여기서 승리해서 또 한 번의 방산 신화를 우리 K21이 써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